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반응 속도 식과 반응 속도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 속도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의 종류,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종류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간당 이동한 속도를 가지고 보통 이동한 속도로 얘기를 하죠.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반응 속도,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는 시간에 특정한 일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감소한 반응 물질의 양이나 혹은 일정한 시간에 증가한 생성물의 양, 보통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할 내용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충돌수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반응물들끼리 부딪혀야 되겠죠. 이게 부딪힐 때 더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당연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부딪힌다고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보통 충돌의 횟수 혹은 에너지가 관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충돌수의 충돌수는 어떤 요인들에서 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농도가 진하면은 물질의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면은 충돌수가 더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가 충돌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물질이 기체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기체의 농도가 진하다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개수가 더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위 물질, 단위 부피당 개수가 더 많다. 그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압력이라는 걸 조절하게 되면은 기체들의 개수는 더 많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조건도 농도하고 유사하게 충돌의 횟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면적이라는 요인도 충돌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표면적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물질의 표면에 있는 면적, 표면의 면적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설탕 덩어리를 물에 녹일 때보다 설탕 가루를 물에 녹일 때가 훨씬 더 빠르게 녹죠. 그 이유가 설탕 가루일 때, 똑같은 양을 넣었을 때 설탕 가루일 때 훨씬 더 표면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압력, 표면적이라는 조건들이 충돌수에 영향을 미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가 있어야지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 할 때 배웠었죠. 에너지 그러면 곧 온도라고, 그죠? 온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에너지가 보장이 되어야지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특정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보유를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에너지를 조절해 가지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조건들이 돼 가지고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느려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뭐 충돌 횟수, 그리고 속도가 어떤 식으로 속도 변화가 실생활 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건 뭐냐면 입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지?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은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많아져요. 그죠? 입자수가 많아진다는 것, 그건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많이 충돌을 한다는 건 반응을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체를 얘기할 때는 농도를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압력이란 용어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입자의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단위 부피당 입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표면적, 반응물의 표면적과 충돌 횟수 간의 그 관계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표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런 큰 덩어리의 물질이 이렇게 작아진다 라는 뜻하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바깥쪽의 표면적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충돌이 많이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충돌 횟수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물의 반응 속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충돌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도, 압력, 표면적 같은 것들이 거기 해당하는 사항이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반응물의 충돌수가, 그러니까 농도나 표면적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빠르게 하는 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실시해 보면은, 금속 용접할 때 있죠. 금속 용접할 때 뭘 사용하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산소보다도 고압의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도가 높은 상태의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반응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온에 열이 발생해 가지고 금속들도 녹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용접 시에 고압산소를 사용한다는 것도 이런 하나의 예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산 위에 높은 산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화학 평형 할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고산 등반 시에는 항상 산소통을 들고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산소통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농도가 높은 산소를 가지고 가서 우리 생체 내에서의 충돌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의 반응을 빠르게 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예를 이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 보통 약 먹을 때 가루약, 보통 그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알약을 갈아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알약보다는 가루약을 주는 이유가, 가루약 자체가 표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약효가 더 빨리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약보다 가루약을 쓰는 경우도 이런 충돌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캠핑 갔을 때 불을 때울 때 엄청 큰 통나무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무보다는 보통 장작을 쪼갠 다음에 만들어서 쪼갠 장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불이 잘 붙죠. 그런 이유가 표면적이 더 커졌기 때문에, 충돌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유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충돌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확인 2번이 있네요. 볼까?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잘게 썰어서 조리하면 빨리 익힐 수 있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요거 어떤 이유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방금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이죠. 표면적을 키워가지고, 그죠? 재료 내부까지 열이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빨리 음식을 익게 만드는 거죠. 이런 예시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농도하고 반응 속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속도 식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지 느리게 일어났는지를 식을 이용을 하면은 당연히 실험 과정에서 쉽게 비교를 하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을 한번 써보자고 하는데, 반응 속도식이란 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화학 평형을 배웠을 때 내용과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화학 평형에서는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곱과 생성물의 농도곱으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졌었죠. 화학 평형값이 달라졌었죠. 근데 반응 속도란 건 그래요.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충돌이란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반응 물질의 농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반응 물질이 진하다고 한들 실제로 얘가 충돌을 많이 하는지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확보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응 속도는 보통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속도식은 실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있죠. 이런 데이터들처럼 이런 농도와 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반응 속도식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반응 속도식 쓰는 방법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화학 반응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C, D, 이런 화학 반응 A, B라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CD라는 생성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반응 속도식을 쓰면 보통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반응물의 결국에는 양이나 반응물의 상태를 가지고 속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상수 K를 붙이고 반응물 A 농도의 거듭제곱, 반응물 B 농도의 거듭제곱, 이런 형태로 반응 속도식이 결정이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평형상수식을 쓸 때는 이 거듭제곱을 뭘로 했어요? 보통 개수값을 집어넣었었죠. 여기서는 개수가 아니라 m이나 n, 이런 어떤 실험적으로 구해진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반응 속도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곧 반응 속도식을 결정할 때의 농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 실험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m과 n이 뭘 얘기를 하냐면 보통 반응 차수란 걸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반응 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방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반응을 했을 때 반응식의 개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개수에 관계없이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실험이란 건 아래쪽에는 데이터 나와 있죠. 이런 실험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m과 n 값을 모두 다 합친 값을 보통 전체 반응사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m 더하기 n이 되고, 만약에 반응물 한 종류만 나온다면은 m, 만약에 A라는 반응물 한 종류만 있다면 전체 반응 차수는 그냥 m이 되겠죠. 만약에 B라고 하는 반응물질 한 종류만 있다면은 전체 반응 차수는 n이 되겠죠. 두 가지 반응물이 있을 때 전체 반응 차수는 m 더하기 n이고, 여기 있는 거듭제곱 n 같은 경우는 A의 반응 차수, n 같은 경우는 B의 반응 차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치? 여기는 m이나 n 값 자체가 반응 차수를 결정한다, 반응 차수라고 얘기한다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반응 속도 상수는 얘기를 하면 농도하고 상관없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들이 온도에 의존하는 값들이 많았었죠. 역시나 반응 속도 상수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 차수에 따라서 여기는 반응하는 m이나 n의 거듭제곱에 따라서 농도의 단위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은 값이 아니라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진다라고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 3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반응 속도식에서 각 반응물에 대한 반응 차수와 전체 반응 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이런 반응 속도식이 있답니다. 여기에 반응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이건 암모니아라는 반응물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물 자체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암모니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도 몇 차? 1차 반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속도식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일산화질소라는 반응물과 수소기체 두 가지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일산화질소에 대해서 몇 차 반응? 거듭제곱이 2니까 2차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어때요? 수소기체에 대해서는 거듭제곱 1이니까 당연히 1차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당연히 m 더하기 n이라고 그랬죠. 2 더하기 1 해가지고 전체 반응은 몇 차?
3차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식을 보면은 차수와 몇 차 반응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4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하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반응물 AB가 있고, 생성물 C를 만드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식이 V는 KA 농도의 M제곱, B 농도의 제곱, N제곱이라고 할 때, N과 N을 구하시오. 이렇게 M과 N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곧 반응 속도식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음 실험 1, 2, 3번에 이 실험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이 실험으로 결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실험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뭘 비교를 해볼까요? 실험 1번과 실험 2번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실험 1번과 실험 2번을 비교했을 때 초기 농도, 반응물 A의 초기 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반응물 B의 농도를 2배로 늘려가지고 반응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실제로 반응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에서 24로 똑같이 그대로 2배로 늘어났죠. 그죠? 이게 반응 속도가 초기 반응물의 농도를 2배로 늘렸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2배로 늘었다. 당연히 이 B라는 물질, E라는 반응물이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늘어나는 배수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거듭 제곱이 1이 됩니다. 이렇게 N 값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1번과 3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실험 1번과 3번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B의 농도가 0.1, 0.1로 똑같아요. 근데 A의 초기 농도하고 A의 초기 농도로 봤을 때 실험 1과 실험 3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2배로 증가를 했어요. 더 진한 농도로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응 속도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12몰 퍼 리터 세코였는데 지금은 48이 돼버렸죠. 결국에는 4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관여했어요? 반응물의 농도를 2배로 늘렸는데 생성 속도가 4배로 빨라졌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곱비로 반응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응 차수는 2가 되는 겁니다. N은 2. 요거를 종합을 해서 반응 속도 식을 쓰면 V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반응 속도 상수 K 갈로 열고 A는 방금도 봤지만 N값이 2였죠. 그죠?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B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 속도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반응 속도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K값이 안 나타났죠. K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K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실험 1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직접 대입을 시켜주고 나고 계산을 하면은 K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값은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값. 이 반응에서는 항상 1번을 하든 2번은 실험 데이터를 넣든 3번 실험 데이터를 넣든 K값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서 반응 차수를 배웠는데 그 반응 차수에 따라서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2차 반응, 3차 반응 이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0차 반응과 1차 반응 정도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0차 반응이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0차 반응은 뭐냐면 A가 반응해서 B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A에서 B로 되는 반응 그런 반응이 있다고 쳤을 때 반응 속도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때 N값이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 AM이라고 하는 A라는 물질의 거듭적으로 여기에다 0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A라는 물질 농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M이 0으로 표시되는 반응을 우리는 0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 속도는 A가 많든 적든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0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A의 농도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A의 농도에 상관없이 반응 속도는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응물은 실제로 반응을 하니까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줄어드는데 얘가 줄어들든 늘든 이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응. 이런 반응을 0차 반응이라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반응을 0차 반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1차 반응은 그럼 뭘까요? 당연히 반응물의 거듭 제곱이 1이 될 때, 그때를 가지고 1차 반응을 한다는 거고, 이 경우는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가 당연히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M이 1, N이 0일 때, 또는 N값이 0, N값이 1일 때, 이렇게 거듭 제곱이 1이 될 때, 전체 반응 차수가 1이 될 때, 요때의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때 요런 반응을 가지고, 요런 반응 속도식을 가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1차 반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농도에 평행이 비례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A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보면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A의 농도가 줄어들매 따라 당연히 A의 농도가 줄어드는 게 0차 반응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점점점 감소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우리는 뭐다? 1차 반응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0차 반응, 1차 반응 구분할 수 있겠죠.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양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0차 반응,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1차 반응,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반응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실생활 주변에서 반감기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반감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반감기라는 거 많이 들어봐서 알죠? 당연히 반감기 뭘까? 뭔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뜻이죠. 뜻하겠죠, 그지? 반감기는 기간이니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반감기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반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차 반응과 반감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거를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해 보면 되겠죠.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는 N2O5가 NO2로 바뀌는, NO2와 산소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반응 속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반응물의 농도니까 반응물의 농도 가지고 이렇게 반응 속도식을 썼어요. 쓰니까 이거는 몇 차 반응이에요. 거듭 제곱이 1인 걸 보니까 당연히 1차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물의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 그래프의 개형만 보더라도 1차 반응 같죠. 그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실제로 100초가 되었을 때의 양, 200초가 되었을 때의 양, 300초가 되었을 때의 양,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그래프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반응물의 농도가 보니까 처음에는 1이었다가 나중에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때 시간이 100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이 시간을 더 측정해 보니까 역시나 200초가 걸리더란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의 양이 8분의 1의 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또 100초가 더 지났겠죠. 그렇죠? 이렇게 1차 반응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농도가 반으로 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1차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정보들을 알아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 초기 반응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 그러면 당연히 1차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화학2에서 다루는 내용은 반응 속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내용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 에너지도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냥 단순한 엔탈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탈피 단원에서 열화학 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쓸 때는 EA 이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반응을 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화시키는 최소한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그 언덕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덕이 높으면 언덕을 넘어갈 때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은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화학 반응은 더 빠르게, 언덕을 넘어가기 쉬우니까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겠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언덕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렇죠? 요 언덕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반응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반응 속도에는 충돌하는 횟수, 그 다음에 에너지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을 해야지만이 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어 정리 해볼까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불을 안정한 상태, 요만큼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고, 그런 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활성화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상태. 그리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화합물을 우리는 활성화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정의는 그래도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반응물과 활성화물의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그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 에너지는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생성물과 이 활성화물의 에너지 차이, 이만큼이 곧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때 넘어가는 이 언덕의 높이, 이 에너지,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와 D를 생성을 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140kJ이래요. 이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델타 H 값의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200kJ예요. 델타 H 값이 마이너스라는 값은 어떤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죠. 반응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뜻이니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체 C와 D가 반응해서 기체 A와 B를 생성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거 구할 때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래프로 다 그려놓으면 이해하기 쉽겠죠. 에너지 또는 엔탈피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다 그려놔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될까?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값인가 봐가지고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활성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언덕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뭘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 값 자체가 140이라고 얘기했죠. 140kJ이라고. 그리고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200kJ인 걸 봐서 이 차이가 얼마? 200kJ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죠? 당연히 C하고 D,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될 때니까 이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전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140kJ에다가 200kJ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340kJ,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반응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 참고 하나 나와 있는데, 아까 충돌 얘기를 했었는데, 충돌은 그래요. 무조건 충돌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충돌을 가지고 유효 충돌이라고 한다는 것도 하나의 개념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을 마치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